전원 생활을 하려면,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가장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땅일 텐데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고를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땅들이 있습니다. 지금 땅을 보러 다니시거나 나중에라도 구매하실 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서 땅 구입 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땅들을 사면 안 되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지는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을 말을 하는 건데요. 도로와 접하지 않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집을 짓기 전에는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도로가 접하지 않은 땅은, 그러니까 도로가 안 붙어 있는 땅은 건축 허가 자체가 나지가 않아요. 즉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란 소리입니다. 아니, 전원주택 지으려고 땅을 보고 다니는데 이 땅은 집을 지을 수 없다?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란 소리입니다. 간혹 부동산 업자들이 옆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옆에 땅 주인이겠죠, 그 땅 주인한테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으면 도로로 쓸 수 있다, 그러니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건축 용어들을 써가면서 다 된다, 아무 문제 없어요, 뭐 그런 말들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마음고생이 심해져서 집은 짓기도 전에 벌써 10년이 늙어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비슷한 사례 때문에 이웃 주민 한 분이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본인 집으로 들어가는 길 일부가 옆집 땅이 살짝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보면은 옆집 땅을 이용하지 않고는 자기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였습니다. 자기 땅이라면 그 부분을 도로로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지만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 신청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제가 가서 봤더니 삼자의 입장에서 보기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시골 인심인데 땅 좀 쓰라고 양보해주면 안 되나? 아니면 뭐 그 부분만 팔고 사용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그건 제 입장이고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땅을 안 내주는 뭐 옆집 주인도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도 있었겠죠. 아무튼 이웃 주민분이 너무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방송국에 한 고발 프로그램이 신청해서 실제 방송까지 나오기도 했던 얘기입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어쩌면 전 재산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무슨 방법이라도 써야겠죠. 제가 옆에서 봐도 마음고생이 심해 보이는데 뭐 당사자는 뭐 어땠을까요? 말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도로가 만들어질 수 없는 맹지는 부동산 업자 말 믿지도 말고 사지도 마세요. 그런 땅은 아예 처음부터 신경을 꺼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업자 말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옆으로 빠져서 제가 겪은 황당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집을 지은 땅을 구입할 때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구입한 땅은 크게 된 땅을 여러 개의 필지로, 그러니까 여러 가구가 들어올 수 있게끔 쪼개서 파는 단지형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 단지형 땅을 구별하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도면에 1번 땅, 2번 땅, 3번 땅, 4번 땅, 보통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파는 거죠. 한 가구에 하나씩. 뭐 나머지는 다 팔려고 3번 땅만 남아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말로는 이 땅 주인이 한 개는 전체 땅 주인이었나 봐요. 한 개는 가지고 있으려다가 파는 거다,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부동산 업자와 저는 그 땅을 같이 보러 갔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부합을 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계약을 했습니다. 땅을 구입하고 난 뒤에 집을 짓기 위해서 내 땅이 정확히 어디에서부터 어디지? 이런 경계를 확인해주는 경계 측량이라는 것을 지적공사에 신청하면 해주는데요. 경계 측량을 제가 신청하고 받고 나서 깜짝 놀란 거죠. 땅 구매할 때 부동산 업자가 저한테 보여준 땅은 제가 구매한 3번 땅이 아니고 옆에 있는 4번 땅을 보여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땅은 4번 땅을 보고 3번 땅을 사버리게 된 거예요. 땅을 처음 보러 갔을 때 아까 말했던 땅을 구분해 놓은 도면을 가지고 그 도면을 보면서 물론 땅을 봤었는데요. 특별히 땅에 정확하게 표시해 놓지 않으면 도면만으로 10m, 20m 차이를 사실 알아보기는 힘듭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땅 처음 분양할 때는
말뚝이나 스프레이 같은 걸로 1번 땅, 2번 땅 각각의 땅을 구별해 놨을 텐데요. 공사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땅 보러 온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서지거나 지워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처음 가보는 거니까 정확한 땅 위치를 모른다고 해도 그 땅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그 땅을 저한테 중개해주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전에 말한 땅의 경계를 확인해주는 경계 측량 비용이 저는 한 5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간혹 경계 측량 비용도 조금 아껴보려고 경계 측량을 안 하고 집을 짓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지을 뻔한 거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마음은 물론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집 짓기 전에는 반드시 경계 측량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다행인 거는 제가 봤던 단지가 다 평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3번 땅이 제가 본 4번 땅하고 위치만 옆으로 한 10m 정도 밀려 있을 뿐 똑같은 평지였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많이 당황은 했었습니다. 이런 부동산 업자도 있어요. 모든 부동산 중개사 분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고, 이야기가 옆으로 많이 샜는데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부동산 중개사 분들의 말만 100% 믿고 땅을 구입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축사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축사 근처에 있는 땅을 구입해 집을 짓게 되면 축사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 속 주차장도 아니고 시골에서 창문을 열어 환기를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저도 집을 짓기 전에는 땅을 여러 군데 보러 다녔겠죠. 그 중에 한 번 축사 근처에 땅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축사가 있는지 알고 간 건 아니었지만 부동산 소개로 가보니 근처에 축사가 있더라고요. 직선거리로 한 50m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여름철이 아니었는데 여름철 같이 날이 더워지면 냄새가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할 때는 그 냄새 때문에 구토가 올라올 정도로까지 하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 곳에서 전원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냄새뿐만 아니라 축사로 인해서 파리나 벌레들도 많이 꼬입니다. 여러모로 전원생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사 근처의 땅도 구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하는 묘지, 쓰레기 매립장, 유리 저장소 등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근처의 땅도 구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혐오시설은 말 그대로 혐오감을 주는 시설이잖아요. 2층 방에서 저녁에 별 보기 위해서 창문을 활짝 열었는데 묘지가 앞에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오싹하잖아요. 쓰레기 매립장도 미관상 당연히 안 좋을 것이고 축사처럼 쓰레기로 인한 냄새도 나게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하는 거겠죠.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혐오시설 근처에 땅을 구입을 하면 나중에 팔 경우가 생기더라도 같은 이유로 사시겠어요?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혐오시설 근처의 땅도 구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축사 혐오시설 주변 땅에 이어서 고압 송전탑 주변에 있는 땅도 구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땅은 전자파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밀려올 테니까요. 고압 송전탑이 들어선 이후 마을 주민 대부분의 암에 걸렸다, 이런 기사들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전자파와 암에 관한 정확한 연계성을 제가 논할 건 아니지만 전자파가 사람한테 좋지 않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고압 송전탑 주변에 살 경우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실제로 송전탑 주변에 집을 지었는데요. 그렇다고 탑 바로 옆에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거리가 좀 있어요. 근데 현재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국고가 모자란다고 해서 세금을 걷게도 혈안인 정부에서 송전탑 건설을 위해 그 사람들이 가서 일한 것도 아니고 단지 고압 송전탑 주변에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왜 돈을 주겠습니까? 감이 오십니까? 그런 돈은 받지도 말고 그런 땅은 사지도 맙시다. 또 다른 제 지인분은 실제로 도로보다 낮은 땅에 집을 지었어요. 총 3층 집인데 1층하고 마당이 도로보다 낮게끔 되어 있는 땅입니다. 도로에서 보면은 1층이 지하가 되는 거고요.
2층이 1층처럼 보이는 거고 3층이 2층처럼 보이는 구조로 집을 지었습니다. 한간에는 건축가분들은 이런 땅에 더 특이하게 집을 지을 수 있어 선호한다는 소리도 들어보기는 했는데요. 특이하다라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소리잖아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소리는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보다 토목비나 건축비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일단 비용은 둘째 치고라도 무엇보다 장마철 등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 도로의 배수가 잘 안 되면은 도로보다 땅이 낮으니까 많은 양의 물이 그 집 마당으로 다 흘러내려옵니다. 실제 장마철에 그 지인분 집에 마당 쪽으로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려와서 쌓아놓은 축대가 일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축대도 다시 보수해주고 도로에서 마당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별도의 배수로 공사도 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몇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도로보다 낮은 1층은 제가 가보니까 2층과 3층에 비해서 습하기도 많이 습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도로보다 낮은 땅도 구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 살 때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전원주택에서는 집의 향이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약간 틀어진 동남향이나 남서향 등은 크게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무조건 남향이어야 됩니다. 겨울철에 집에 햇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난방비도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햇빛 때문에 얼마나 차이 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동양집 전원주택에 전세로 살아본 결과 경험의 말씀을 드리면은 남양집에 비해서 차이가 엄청납니다. 동양은 오전에 해가 잠깐 들어왔다가 오후부터는 해가 안 들어오는 구조여서 저희 집이 그랬었거든요. 많이 춥습니다. 동양도 그런데 북향이랑 더 춥겠죠. 그러니까 난방비도 훨씬 많이 나오겠고요. 이런 집에 살면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북향집은 낮에 들어가더라도 집이 전반적으로 좀 어두침침합니다. 천창이라든지 건축적으로 풀어서 밝게 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아무리 보완을 한다고 해도 남양집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앞에 바다나 강이 있어서 그 조망을 위해서라던가 땅의 모양상 또는 도로의 위치 때문에 이런 특수한 경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향으로 된 땅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멋진 조망이라고 하더라도 만족감은 1년 이상 못 갑니다. 좋은 조망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 땅이 북향이라면 깨끗이 포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전원생활을 생각할 때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떨어진 땅을 구입을 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전원의 고수나 아니면 혹시 자연인이 아닌 이상은 이런 분들은 도시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지형 전원주택지처럼 집들이 모여있는 것이 더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혼자 동떨어져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 무척이나 외롭습니다. 제가 전원생활을 하면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다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 가족이 몇 박 며칠 여행을 가게 된다면 옆집에 와서 저희 개들한테 개밥도 대신 주고 김장을 하면 서로 나눠 먹고 주말에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한잔 합니다. 또 데크를 확장한다든지 집 보수할 일도 전원생에 살면 많이 있는데요. 그때는 통화시처럼 서로서로 도와줍니다. 이렇게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도 즐거운 전원생활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을 지을 때는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집까지 전선을 당연히 끌고 와야 됩니다. 전선을 끌고 오려면 전신주도 설치해야 되고요. 또 인터넷과 케이블 방송을 위해서는 통신주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전신주는 한전에서 일정 거리 안에 있으면 무료로 설치를 해줘요. 근데 일정 거리가 넘어가게 되는 순간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설치를 해줍니다. 또 전신주를 다 설치를 한다고 해도 인터넷하고 통신선은 한전의 전신주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봇대를 못 쓰게끔 돼 있어요. KT나 이런 데서. 통신을 위한 통신주를 또 별도로 다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 집을 지었을 때는 전신주는 별도의 비용 없이 설치를 했는데 통신주는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설치한 KT의 경우가 통신주 한 개는 무료고 두 개부터 돈을 받았는데요.
제가 설치했던 20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개당 11만원의 비용을 지불을 했습니다. 저는 총 3개의 통신주를 박아서 설치를 했는데요. 한 개는 아까 무료라고 했으니까 2개 값인 22만원의 비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같이 도로에서 얼마 되지 않은 땅도 통신주가 3개나 필요했는데 혼자 동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통신주는 몇 배나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또 통신주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전신지도 설치에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많은 비용을 혼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겨울에 눈이 온다면 혼자 지금 동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도로에서 본인 집까지 오는 그 길을 그 많은 양의 눈도 혼자 다 치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해서 자연인이 아니라면 혼자 동떨어진 땅도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산을 깎아서 비탈진 곳을 절개지라고 하는데요. 조망을 위해서, 멋진 조망을 위해서 그런 절개지에도 집터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지대가 높아서 뛰어난 조망을 확보는 할 수 있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할 경우에는 산사태가 나서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거죠, 이거는.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런 집을 보고 있으면 저는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또 절개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사가 높은 지역도 피해야 되는 땅 중에 하나입니다. 경사가 20도 이상이면 일단 개발 허가가 나지가 않아요. 허가가 난 경사지라고 하더라도 별장이나 주말주택 용도라면 조금 괜찮을 수 있겠으나 생활형 전원주택지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절개지랑 마찬가지로 지대가 높으니까 전망은 좋겠죠. 그러나 재활용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움직이기도 하겠죠. 아이가 있는 경우 유치원 차량이나 스쿨버스가 오는데 버스가 집까지는 안 올라오니까 걸어서 도로까지 내려가야 되고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걷는 게 힘들어지면 스쿨버스를 태우기 위해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 거죠.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올 경우 그 차량 운행마저도 또 힘들어지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도 경사지에 몇몇 가구들이 현재 들어서 있어요. 눈이 많이 오거나 그 길이 얼어버리면 차가 미끄러지니까 차를 타고 집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그냥 걸어서 올라가시더라고요. 매일 생활하는 곳인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생활형 전원주택을 위한 땅을 찾는 거라면 이런 땅도 구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강이나 바다가 멀리 조망되는 곳은 누가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땅입니다. 저도 그런 땅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만큼 그 땅은 평당 가격도 비싸겠죠. 그런데 멀리서 조망되는 그런 땅이 아니고 강가나 바닷가 바로 앞에 붙어있는 땅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데요. 어쩌면 강이나 바다 앞에 전원주택이 지어진 모습이 꿈에 그리던 모습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물가에 사는 작은 날파리 같은 곤충은 일반 방충망을 뚫고 들어와요. 일반 방충망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미세 방충망을 설치를 해주기도 하고요. 또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오게 되면 지대가 물에 잠길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또 물가이기 때문에 습도가 많이 높습니다. 빨래 건조도 잘 안 되고 생활에 불편함이 많아집니다. 습도가 높으면 불쾌지수도 높아질 거고요. 또 습도가 높아지면 지방 구석구석에 곰팡이도 많이 피게 됩니다. 바닷가 같은 경우는 염분에 의해서 각종 공구나 장비에도 녹이 잘 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이나 바닷가 바로 앞에 붙어있는 땅도 피해야 할 땅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텃세 부분인데요. 반드시 피해야 할 땅이라고 표현하기는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전원생활을 하다가 텃세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반 입주할 때부터 마을 발전기금을 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원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입주 시 마을 발전기금을 내라고 해서 내긴 했습니다. 그 초반에 살짝 갈등이 있긴 했는데 그렇게 언급할 정도로 문제시 되는 부분은 없었기에 제 이야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땅을 보러 가셨을 때 그 보는 마을에 저처럼 타 지역에서 들어온 이주민이 있을 거고요.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 있을 겁니다. 이주민이 얼마나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 이주민과 원주민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부동산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주민이 거의 없고 원주민의 비율이 많을수록 터세에 대한 갈등이 심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주민이 들어온 수가 많을수록 터세가 조금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아무래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주민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이드가 생겼을 것이고, 또 이주민의 수가 많아지니까 이주민들한테도 힘이 실리는 것이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전월 생활을 하려는데 시골 터세가 두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주민이 이미 많이 정착한 땅, 그런 마을을 보시는 게 좀 더 적응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원주민을 비하하려는 건 아니니까 오해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웃과의 원활한 관계도 전원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땅에 대해서 말해봤습니다. 땅 구입은 전원생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가장 첫 번째의 관문인데요. 이런 땅들을 잘 피해서 실패 없이 좋은 땅을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